사실은 이 게임이라는 것을 놓지 않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컨텐츠의 50% 이상이 이 게임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류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요, 혹은 음악, 이런 모든 출판 같은 것들을 다 같이 합친다 하더라도요, 게임을 수출하는 이 컨텐츠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컨텐츠 수출에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게임에 대한 규모는요, 뉴주에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상 수출하고 있는 25%를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약 1200억에서 1400억 불 사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e스포츠 시장은, 게임을 포함한 e스포츠 시장은요,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1800억 불 시장을 넘어선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에서 우리는 재밌는 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이 시장에 드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큰 시장이 5G 시대를 도래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갖고 오고 있고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고 저희들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e스포츠 경기 종목들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이미 벌써요, 스포츠라는 기준을 얼마만큼 이 시장성을 갖고 갈 수 있느냐, 그걸 놓고서 스포츠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미 벌써 e스포츠는요, 보시다시피 메이저리그의 경기 관객수를 뛰어넘었습니다. 무려 2016년도에 더블 스코어 차이로 넘어섰죠. 이제 e스포츠를 넘어설 수 있는 시청자 수, 관객수는요, 슈퍼볼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은 시청자 수가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컵이라는 이런 게임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고요. 26억의 유저가 있고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e스포츠라는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자, 그렇다면 이 게임에 대한 블록체인, 게임이 왜 블록체인에 연결될까? 재밌는 거는요, 이 게임에 대해 게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혹은 블록체인, 스티브 chen 구글 스타트업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유튜브를 뛰어넘는 유니콘 기업이 분명히 이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서 나올 건데, 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이 한 업체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업체가요, 젠지라는 e스포츠 구단을 갖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이 게임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임 업체들, 사실은 넥슨에서부터 유명한 업체들이 다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앞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게임 시장을 어떻게 변할지 우리 두 분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토론 나눈 두 가지 주제가 영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기술이 대두되면서 이제 포브스에서도 이제 이번 연도에 발표한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 가장 이제 도입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게임 시장에 가장 이제 들어가서 쓸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되게 굉장히 반가운 기사였고요. 우선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를 모티브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들은 이제 중앙집권화된 게임, 그래서 게임 회사가 예를 들면 캐릭터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해서 그 일반 유저가 그 게임을 오랫동안 플레이하면서 얻은 보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영속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하는 유저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 산 나의 캐릭터의 아이템이
그 게임이 없어지거나 문을 닫게 되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영속적인 그 가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 이것을 게임 개발하는 업체 쪽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또 다른 구매에 대한 여력들이 생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그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유저를 모으느냐입니다.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회사가 있고 게임 A를 통해서 이제 유저를 모으고 매출을 시켰다가 게임 B를 새로 출시할 때 그럼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게임 회사들이 AA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게임 B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 제약이 많습니다.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면 그리고 게임 A에 있는 블록체인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게임 내에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 간에 게임 밖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이템을 보유한 유저 수는 게임 외 이용자까지 포함해서 잠재 이용자 풀이 그만큼 커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구매에 대해서는 약간 직접적인 판매는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잠재적인 유저 풀을 확보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게임 B라는 곳에 이 아이템을 다시 편수하면서 B의 아이템으로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유저 애쿠지션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 게임에 진출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초두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분인데 케빈 추라는 분은 넥슨의 1조 정도의 게임 회사를 매각하고 지금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영속성하게 되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대체 불가 토큰 NFT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NFT가 이 게임 내에서 계속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게임 업체의 영향력이나 장악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특정 게임의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것을 게임 외에서도 거래할 수 있고 그만큼 통일될 수 있고 그만큼 가치가 인정받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게임의 영향력, 그 아이템의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고요. 그 아이템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게임,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동의하시는 동의. 혹시 그쪽에 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게임보다는 이제 NFT 관련해서 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또 게임 IP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그 게임 IP가 이제 게임에 대한 지적 재산권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게임이 이제 잘 성장할수록 이제 캐릭터에 대한 또그 IP가 있죠. 그 게임이 유명해지면 그 주인공으로 쓰인 캐릭터들이 또 이제 쓸 수 있는데요. 그런 피규어에 이제 NFT 토큰을 입혀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유일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듣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있고 정말 NFT를 통해서 이제 그 어느 곳에도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발행이 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듣게 되면 결국 게임 내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결제와 이런 보안에 대한 수단으로 나온다는 건데 과연 그러면 이 게임에 블록체인이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록체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왜 블록체인이 게임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앙화된 시장에서 제가 물론 회사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전 싸이월드에도 있었고 몇 개 이제 다양한 인터넷 기업 네이버에도 계셨고 네. SB도 계셨고 굉장히 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는데 그래서 그 실제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도토리가 얼마나 발행이 되고 발행이 안 되고에 대한 통제력은 사실상 아무리 잘 짜도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것이 다 공개가 되고
각각의 도토리가 만약 NFT 기술 기반으로까지 실제로 고유하게 관리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더 이상 그 부정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부분이 차내야 됩니다. 지금 김태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특수한 광고에 관련된 거 이게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유저들이 잘 모르고 혹은 유저들이 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찍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걸 노력해서 구매한 유저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해결해 올 수 있고 온라인 카지노는 해도 사실 캐시는 되는데 캐시 아웃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작은 글씨로 호주 국적자 중 90세 이상의 뭐 사람들만 캐시아웃 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 단서를 다루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어느 정도 조작이 있어가지고 하우스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방식도 만들었는데 이미 블록체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갬블링인데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거를 다 투명하게 하고 실제로 50도 50에 대한 하우스 룰을 유지하다 보니까 게다가 캐시아웃이 자유로워서 이런 이슈들을 이미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대중화된 게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갬블링이 정말 좋은 처음에 이제 실예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중앙집권화에 대해서 현금을 이제 온라인 머니를 지불하고 하게 됐을 때 이게 조작된 게임인지를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그런 해시값을 다 보면서 이제 투명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카지노 게임들이 지금 그 부상에 있던 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이 모셨었는데 이제 뎁닷컴 이제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뎁닷컴의 이제 파트너도 다 오셨는데 그 통계를 보면 한 3,000여 개 지금 뎁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게임 쪽으로 보면 절반이 이제 갬블링 위주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지켜봐왔는데 현재는 뭐 당연히 거래량은 무조건 뭐 갬블링 쪽에 있는 그런 기반의 어떤 플랫폼들이 거래량이 많지만 지금 이제 컨텐츠량은 이제 일반 블록체인 게임들도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런 블록체인 게임도 나오고 대기업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에 계속 진출하는 걸 기사를 내고 그런 메인넷이며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누가 거기다 그 시간을 돌릴까요? 무조건 중요한 거는 양질의 어떤 개발자들과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나와야 돼서 저희도 이제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게 그런 컨텐츠 양성에 좀 전문가들 육성하는데 좀 힘쓰면 그게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기 시장일 때 이제 한국이 이제 기술력을 통해서 또 e스포츠 종주국이고 또 게임 개발 쪽에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여기 시장을 점유하고 전문 개발자들을 양성하면 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세계적으로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의 입장이신데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도덕성 문제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여태까지 주지 못했던 모든 보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다 동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 게임을 입었을 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블록체인이라는 메인넷이라든지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메인넷 가지고 과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캐주얼 게임은 돌아갈 수 있겠지만요 양질의 게임들 뭐 3D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사의 게임들을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기능상에서 구현을 할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도덕성이라는 문제 아니면 집중해야 될 하나의 블록체인 같은 디센트럴라이저 그리고 신뢰라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좀 약간은 블록체인과 게임은 아직은 연결되기엔 시기상조야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한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그 블록체인 게임들은 사실 기존 전통 게임 시장과 비교했을 때 수준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인프라가 안 따라줘요. 느려요. 그래서
크립토키티 구독시키는데도 꺼지고 플레이 안 되고 접속되다가 말고 이게 그냥 일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메인넷들이 좀 나옵니다. 이오스들 여러 메인넷들이 나와서 이제 한 2000TPS, 3000TPS를 제공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코어체인이 지금 글로벌리 한 85개 이상의 그 파트너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있는 게임사들입니다. 게임사들, 특히 전통 게임사들과 얘기해보면 캐주얼 게임이 시장을 오픈할 거라고는 다들 믿어요. 그리고 캐주얼 게임은 어느 정도 속도만 받쳐주면 가능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다만 실제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MMORPG급의 게임은 지금 2, 3, 4TPS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상 실생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쓰건 페이스북을 쓰건 혹은 구글을 쓰건 혹은 게임을 하건 이런 앱 서비스만으로도 저희가 사실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에서 훨씬 더 높은 TPS고 여기서 약간 이제 코어체인을 말씀드리자면 코어체인은 그 샤딩 기술을 온전하게 적용한 첫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메인넷으로서 저희 오픈소스 코드에 55,000 TPS를 외부 개발 커뮤니티에서 달성할 정도로 완성도가 있고 최근에 이제 고어 랭귀지 버전을 출시하면서 연말에는 한 22만에서 55만 정도의 TPS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게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특히 더욱더 고무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게임 정말 게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충분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그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게임을 선도해 나가면 시장이 더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대표님도 혹시 게임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 또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블록체인을 빠르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이나 다른 그 퍼블릭 체인들의 코드를 보니까 사실 적용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다 만들었고 다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별 샤드가 블록체인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DB를 관리하는 기술인데 각 샤드가 자기만의 DB를 관리하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샤드가 갖고 있는 기능에 그 동일한 샤드를 복제하면 병렬 처리가 되면서 속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이론적으로는 1억 개 이상의 샤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개별 샤드가 또 특징이 뭐냐면 각각 이 마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자체의 컨센서스와 자체의 레저와 자체의 토큰 이코노믹스와 트랜잭션 모델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플랫폼, 코어체인 상에 필요한 기능 샤드들을 더하고 예를 들어 이더리움 샤드를 더하거나 디포스 샤드를 더하면 코어체인 내에서 디포스에 관련된 혜택들을 모두가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비트코인만 해도 사실 하드포크가 74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많이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코어체인은 이 분산될 이유가 필요 없이 그냥 신규 기능 샤드를 추가하면은 코어체인이 온전히 쓸 수 있다 보니까 단일 플랫폼에서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을 다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KC의 가치, 저희 코인의 이름인데요. 이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하드포크하면서 여러 개 블록체인을 올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단일 플랫폼 내에서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을 돌리거나 게임을 서포트하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저희가 좀 결론을 내리고 좀 다음 주제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게임에 블록체인이 필요한 것인가? 대안은 없는 것인가? 그럼 과연 블록체인이 최고의 그 게임을 만드는 미래적인 지향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던 자금에 대한 가치를 영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회사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친유저적이고 믿을 수 있고 신뢰 있는 거래와 게임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최고의 대안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게임에서 파생된 e스포츠죠. e스포츠는 게임에 물류 또는 로컬 푸드, 헬스 이런 영역들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훨씬 더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신뢰 있게 만드는 역할들에 중점을 둔다라고 좀 보시면 대본을 막 써야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보카도를 하나 수출을 하는데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아보카도가 이동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서로 필요한 파티들한테 공유를 하고 서로 페이퍼 중심이었던 영역들을 페이퍼리스로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2020년도에 한 300조 원을 절감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첫 번째는 이러한 영역을 통해서 시간이나 프로세스의 효율화 정도를 이제 첫 번째로 가는 게 이제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물류무역 플랫폼인데요. 현재 선사와 관련돼서 1위부터 2위
4, 5, 6위 업체들이 이미 참여를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의 거의 한 70% 이상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식품 산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있는 골든 스테이트 푸드라고 하는 대형 산업은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했느냐? 맨 처음에 소고기 패티를 제조를 하게 되면 유통기한이 냉동식품은 70일이 걸려요. 제조부터 콜드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소비자들이 먹을 때까지 70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먹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70일이 넘는 순간 다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 산업을 혁신시키느냐? 14일 유통기간이 있는 신선육으로 바꿉니다. 신선육을 먹게 되면 훨씬 소비자들도 맛있는 질감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겠죠. 제조부터 콜드체인을 통해서 유통이 되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전달이 돼서 소비자한테 송금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혁신이 엄청나게 빨리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1위, 2위, 4위, 5, 6위 업체들이 이미 이제 선사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로 훨씬 발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서류들, 대기 사이즈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은 블록체인에 안 올려요. 이미 해당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큐멘트 리파지토리에 안전하게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면 블록체인은 필요한 메타 정보, 즉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문서를 암호한 키 같은 필요한 정보들만 블록체인에 올림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역들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식품 추적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월마트는 멕시코로부터 이제 그 망고를 수입을 해왔어요. 근데 망고를 수입을 하게 되면 망고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리콜을 위해서 역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 나가려고 하면 중간에는 전산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엑셀 파일을 비교해야 되고 매뉴얼리 하는 작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하는데 6일 이상 걸렸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었더니 2.2초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들 생태계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영역들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역들은 이제 외부 편성분 영역들, 그리고 무역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류, 기업들 간의 파이낸싱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유럽의 14개 은행들이 하는 위다 트레이드 영역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 있는 테네트라고 하는 회사는 수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근데 먼 거리에 있는 업체한테 보내주려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중간에는 소규모 배터리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소규모 배터리 업체들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먼 거리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수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들을 버리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죠. 전기 자동차 이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서는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예비율에 따라서 50%가 넘으면 싸지지만 50% 미만일 때는 충전비가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일 때만 충전을 하도록 블록체인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를 하는 영역들에도 쓰이는 영역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영역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KYC라고 해서 여러분들 은행 가면 뭘 합니까? 주민등록증 내고 다양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중복된 데이터를 열심히 씁니다. 그게 이제 신원 인증 확인이다라고 하는 KYC 프로세스인데 하나의 금융기관에도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죠. 은행에 가서 이제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그 계열사의 보험회사에 가면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그래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객의 니즈들이 있었고 확장성을 용이한 것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IBM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글로벌 하이퍼레저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실제 여기에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저희가 LG CNS의 모나체인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관리하거나 패치하거나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어려운데 기업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쉽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면서 그 위에 LG 사이언스 파크, 저희 LG 연구원들 한 2만 명이 지금 강서구에 있는 마법 사이언스 파크에 다 이전을 했거든요. 작년 1월부터. LG 그룹 한 6개 계열사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 쓰는 서비스를 만들자, 솔루션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마법 커뮤니티 화폐, 앞에 잠깐 지역화폐 말씀하셨지만 그걸 만들어서 시범 서비스를 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 조폐공사, 우리나라에 돈 찍어지는 곳이죠. 공공기관인데 여기가 돈도 찍지만
그 지역 상품권, 각 지역의 상품권들도 찍고 있었는데 찍는데 비용도 종이 비용도 많이 들고 위변조도 되게 많이 돼서 이게 실제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는데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상품권을 주면 깡을 해서 다 딴 데 가서 쓰시는 거죠. 그 지역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폐공사에서 위변조가 안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트렌드, 혁신을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발주하셨고 이거를 수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음하고 원래 상남학 그 오픈이었는데 사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영주, 군산, 제천까지 저희가 추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확대를 했고요. 한 20여 개 정도를 내년에 더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도 이게 가장 베스트, 아마 대국민 서비스를 한 거는 글로벌리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지역화폐를 전국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함께 블록체인은 기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에도 가입을 해서 지금 기술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은 사업을 거의 제가 월에 한 번씩 제안해서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이게 솔루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어디 쓰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실제 밸류에 좀 집중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판토스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그 앞에 그 트레이드 렌즈였죠. 아이뱅과 같이 유사한 그거를 판토스가 아마 글로벌 3위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POC와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KB은행과 마고 커뮤니티 화폐를 실제 노드로 은행과 연계해서 법정화폐를 전환하고 충전하고 출금하는 그러한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말씀드릴 디지털 자산이 아닌 것도 거래해보는 스테이블 토큰을 거래한 거래소까지도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 전기차, 아까 코발트 원료도 만들었지만 그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70%나 남아도 전기차에서 못 쓴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버리면 환경이 아까 플라스틱보다 더 큰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거를 모듈화자, 재분해해가지고 모듈화해서 재가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환경도 오염도 방지하고 어떤 이제 경제도 활성화하자라는 그 사업을 그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걸로 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만들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듈화할 때 또 여기에서 위변조가 있거나 뭐 그러니까 중국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거 갖다 끼워서 LG화학에서 LG화학이 아닌데 화학걸 갖다 LG화학거다 이렇게 갖다 끼워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위변조가 안 되는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터리 재활용 모듈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해서 프리미엄 프라이싱이 가능한 그런 사업도 진행을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12월까지고요. 나이파 컨설팅 그리고 통신사 유플러스와 전자와 그다음 손해보 보험사와 전자 우리 그 핸드폰 제가 지금 듀얼폰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깨지면 저희 보험 청구하러 가는데 청구했다가 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전자나 보험회사, 보험, 핸드폰 분실 파손에 대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거는 사기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KB 손보나 보험회사는 영수증이 사기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한 5일 정도 걸렸던 거를 실제 세계사가 블록체인을 구성해서 당연히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게 고객은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 트러스트와 같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남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 농산물이 중간에 위변조도 많고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스티커 붙이는데 스티커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남도가 발주해서 블록체인으로 위변조가 안 되는 농산물이 학교 급식까지 가는 걸로 해서 시스템을 실제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적용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두 가지만 이번에 주제가 디지털 자산과 거래 혁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곡에서 쓰고 있는 거와 아까 그 거래하는 부분 두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 커뮤니티 앞에는 복지수당, LG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을 거잖아요. 특히 10대나 여러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그냥 주면은 다른 지역 가서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곡이라는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맹점주들을 보면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 수수료 없애고 그 다음 또 보니까 광고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고하는데 수수료가 8% 정도 드신대요. 맛집이 아니어도 맛집 광고 올리는데. 그래서 그러한 투명한 어떤 투표나 광고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실제 오픈을 했었고요. 그 다음 국민은행과 왜냐하면 이 돈을 난 좀 더 우리 회사에서 주는 수당 말고 내가 좀 더 충전해서 쓰고 싶어. 또는 나는 안 쓸 거니까 그냥 ATM기에서 뽑을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화폐를 전환해서 충전하고 출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KB국민은행의 그런 블록체인과 연계를 해서 실제 크게 3개 노드 서비스 상품과 커뮤니티 그리고 금융기관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인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요즘 DID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작년부터 셀프 소버린 기반의 DID, 신분등 기능과 컨트랙 기능을 위한 다양한 금융거래 그리고 실제 이 플랫폼으로 여러 화폐 예를 들어 LG가 마곡에도 있지만 여의도에도 있고 저기 창원에도 있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파주머니, 여의도머니, 창원머니를 만들 수 있는 멀티커런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능까지 하고 투표, 아까 맛집 절대 위변지 안 되는 우리 직원들이 투표하면 그게 진짜 맛집이 그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벌써 오픈을 했는데 QR코드로 결제하는 것도 직원들이 좀 불편해서 AI 안면인식 결제 사실 어르신들 뭐 핸드폰 있지만 QR 켜서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AI 안면인식 결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얼굴만 되면 결제되는 것까지 지금 구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그룹사 전체나 KB그룹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테이블 토큰, 그러니까 법정화폐를 전환해서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분양권, 골기, 회원권, 주택채권, 분양권은 뭐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을 팔고는 싶지만 다 디지털 자산이 아니잖아요. 페이퍼로 있는 거 유병주도 많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에셋화해서 블록체인 안에서 실제 뭔가 큰 건물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스테이블 토큰화해가지고 공모도 하고 사모도 하고 그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직 우리 금융기관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럿 시스템까지 되어 있고 이제 규제가 풀리면 바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이게 거래가 허가된 데서는 저희 이쪽 그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 문의가 되게 좀 많이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신뢰 기반의 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기업도, 투자자도, 발행자도 믿고 이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놨고요. 향후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생태계로 정부 기관이나 타 거래 시스템과 연계하는까지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 블록체인의 밸류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 그러니까 각 기업인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단톡방인 거죠. 딱 하면 우리 데이터 다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데이터도 너 데이터 우리가 합의한 거는 모두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 신뢰 기반의 실시간 이력 추적 관리나 신분 증명도 가능한 거고요. 데이터 개인들한테는 데이터 주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지금 블록체인을 훨씬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좀 전 말씀드린 디지털이 아니었던 걸 토큰화해서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있을 거라 생각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블록체인이 좀 더 활성화된 2, 3년 후는 또 어떤 유니콘 기업이 나올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사실 이제 올해 좀 많이 했지만 고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조폐공사 오픈할 때 성능도 좀 이슈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냥 솔루션 하나 인스톨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프로세스 혁신과 정보 실시간 공유가 되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다 넣을 거야? 아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코어 기술과 서비스 솔루션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비즈니스,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좋을지, 프로세스 리모델링과 온체인이 할지, 오프체인이 할지 이런 데이터 모델링 역량,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역량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IoT와의 수식과의 연계 또는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AI 모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4차 산업의 여러 기술들과의 융합, 과제도 앞으로 기대되는 항목이어서 그러한 인력들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어떠한 파트너 선정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자,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여기도 아마 스타트업 기업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2년, 2, 3년이지만 글로벌리 전체 블록체인이 이제 다 2, 3년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다 같이 시작하는데 오늘 글로벌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같이 국내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 예전에 1등 IT 강국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런 중소 IT 파트너들하고 협업을 지금 되게 MOU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술이 있다 또는 이런 업무의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확장해가고 같이 표준화도 하고 호환성도 만들어서 글로벌 최고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CNS 김기현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워밍업 질문으로요, 간단하게, 각자 디지털 자산은 뭐뭐다. 각자의 정의와 관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여기 김기현 그러면은. 네. 네네. 그럼 제가 먼저 네, 대답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쭉 거래소에서만 있었어요. 암호화폐 최초 거래소인 코빗이라는 거래소부터 해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밖에 없었을 시절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뭐 관찰을 한 결과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미래에 대한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자본주의의 500년의 역사를 본다면 이 성장 동력이 되었던 무형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신용이 있죠. 신용은 무형 자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무형 자산 덕분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이렇게 크게 해왔는데 신용이 없는 사회는 사실 굉장히 암울합니다. 한정된 자산의 총량을 가지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신용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그러면 성장 발전이 없죠. 그러면 신용을 창출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큰 그림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화폐 시스템. 근데 지금까지 이제 화폐 시스템을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통화를 찍어내고 이런 시스템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용을 시장에 펌핑을 하죠.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이후 아주 값싼 신용을 시장에 많이 펌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저성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딘가 우리게 지금 이 순환고리가 느슨하게 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좀 밀레니얼 세대들, 막 대학을 졸업한 세대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두 번째, 과학기술의 진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맞물려 있어요, 시기가. 지금 화폐가 이렇게 많이 시중에 풀려 있고 버블을 걱정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그냥 성장을 안정적인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 아까 그 전 위원장님이 오전에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단어 기억나는데 퀀텀 점프를 하려면 과학기술 진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과학기술 진보야말로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가장 크게 보증하는 어떻게 보면 흥행수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두 번째 카테고리는 과학의 진보의 영역,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될 수 있을 시점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세현 선생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저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다라거나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저의 MRI 같은 정보들이 병원들 간에 공유가 안 되잖아요. 또는 저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 그 규칙적인 건강 정보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있는 불규칙적인 정보랑 규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정보들이 만나게 되면 의사도 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훨씬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시대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단순히 가상화폐를 떠나서 모든 영역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추적을 하든 또는 다이아몬드를 추적을 하든 술을 추적을 하든 이런 다양한 영역의 그런 가치 있는 자산들이 디지털로 바뀜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이 그 세계를 빠르게 선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3차 산업혁명이랑 일컬어지는 인터넷 혁명에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 온라인화 되는데 기술이 쓰여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모든 자산이 디지털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기존의 금융과는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저는 박설 성향 비슷한데 우리가 만나서 연결하고 주신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람들, DID로 이렇게 할 수 있고 IoT 센서들 다 디지털 자산이다. 그리고 페이퍼, 부동산 아까 증명이나 미술품조차도 디지털 자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거래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퍼블릭 블록체인 안에서의 어떤 증명을 위한 가상화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규제가 안 풀려 있고 많이 안 풀려 있는데
스테이블 토큰화해서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법정 화폐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인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좀 규제들도 많이 풀리고 방법들이 나오면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의 어떤 연계를 쉽게 한다거나 자산들이 오고 가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가야 할 플랫폼의 중요성이지 않을까,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그 모의 테스트 RFP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제안을 했고 단독 제안을 해서 아마 이제 재공고가 되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기업이 제안하시려나?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에 저 플랫폼 간에 자산을 거래해보는 모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퍼레저에서 만든 디지털 토큰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건 R3에서 글로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디지털 토큰을 어떻게 거래했을 때 속도나 문제가 없는지 거래에서 숫자가 바뀌는 않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플랫폼 간의 연동과 그런 상호 운영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화 대표님은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기존 금융과 어떻게 연계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건지 말씀해 주시죠. 기존 거래소들을 좀 기존 기득권 지금 혹은 기존 이제 은행들에서 아직은 많이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소 운영에 있어서 은행과의 협업은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통화가 이제 뭐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뭐 게이트웨이가 이제 은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8년부터 실명계좌라는 해외에서는 쓰지는 않은 시스템입니다만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그 게이트웨이 역할이 굉장히 좀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좀 입구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잘 도입이 돼서 좀 더 풀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해외 많은 진통을 겪었고요. 일단 소다플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상품 그다음에 저희 이런 모든 API나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테라랑 비교를 많이 나누는데 저희는 좀 테라랑 많이 틀립니다. 저희는 완전히 개방형이고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면서 모든 코인들이 다 저희 소다플레이 내에 들어올 수가 있고 모든 광고주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인 발행사도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뷰티 관련된 코인이다. 저희가 그 화장품 업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장소에다 저희가 다 뷰티 관련된 코인들을 에어드랍 할 수 있게 해주는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뭐 수지 팬이다. 그럼 뭐 JYP 기획사에 뭐 수지 사랑해, I love you 이러한 표현을 넣어서 코인을 에어드랍 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줬고요. 또 어떤 기능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그 국내에서 리딩하고 있는 웹툰 업체라는 지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특정 지역에 가면은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만화방 에어드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유료가 되는 거고 그 특정 지역에 있을 때는 무료로 웹툰을 볼 수 있게 되는 하고 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유저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익스포저가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SSX 토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들으실 수 있다면 시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저에게 들은 피드백.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질문해가면서 또 미팅을 해가면서 만든 앱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은 지금 앱 카카오톡이나 한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UI 상에서도 블록체인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UI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UI 접근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트랜지션 속도라든가 스피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이너 트랜지션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10,000원, 20,000원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00원, 100원 이렇게 선물하거든요. 이런 스피드가 지금 현재는 실제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1, 2초 안에 전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받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